자, HTTPS 설정. 자, 이게 마지막 강의인데, 이거. 우리가 서버에 지금, 예, 백엔드는 스프링, 프론트엔드는 Vue.js 프로젝트 설치했고,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백엔드, 스프링 백엔드에 리액트 또 이렇게 설치했죠. 그런데 여기 URL에 GUI함이라고 나와. 다른 웹브라우저는 어떤가? 파이어폭스에서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개발자들은 이게 HTTP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아요. HTTP 프로토콜이면 이렇게 경고를 해요, 사용자한테. HTTP 프로토콜이니까 너 이 사이트에다가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하면은 안전하지 않다. 왜냐?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이 HTTP 프로토콜이죠. HTTP 프로토콜 그 웹사이트에다가 여러분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쉽게,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 툴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웹사이트마다 비밀번호 따로 만들지 않잖아. 그냥 비밀번호 하나 가지고 이 웹사이트, 저 웹사이트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 HTTPS가 아닌 HTTP 프로토콜 웹사이트에다가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누군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 이 사이트에다가는 네 신용정보 절대 입력하지 마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튼 딱 그 정도 의미야. 별거 없어. 그렇지만 그 개발자는, 실력 있는 개발자는 다 이걸 알지만 임원들은, 사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뽑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중에 임원급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주의요함, 안전하지 않음 이런 경고가 딱 떠 있는 건 싫죠. 안 좋죠. 뭐 임원이 여기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도 이거 뭐 안전하지 않아? 왜 이렇게 만들었대? 하고 딱 닫아버리겠지. 그래서 자랑하려고 만든 사이트인데 딱 흔히 처음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건 정말 별로죠. 이걸 설치하면 돼요. 이걸 설치해야 돼요. HTTPS. 자, 그 주제를 얘기해 봅시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먼저 도메인 네임부터, HTTPS를 설치하려면 그 웹사이트에 도메인 네임이 있어야 돼요. 도메인 네임에 설치되는 거야. 숫자 IP 주소에 HTTPS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도메인 네임에 HTTPS가 부여되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게 약간의 등록 및 도메인 네임 서버 유지 수수료가 필요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월 몇천 원이 아니라 요즘은 물가 올라서 다 월 한 몇만 원? 1, 2만 원? 뭐 3, 4만 원? 그 정도 돈을 좀 내야 돼. 그렇지만 다행히 그 돈 없는 개인 개발자를 위한 무료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있어요. 몇 군데 더 있던데, 뭐 제일 유명한 게 덕 DNS인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들어가 봅시다. 덕 DNS고, 뭐, 몇 년 전 홈페이지 디자인 그대로야. 한 10년째 이대로인 것 같아. 아무튼, 여기 오른쪽 이거 눌러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 되겠죠. Sign in with Google. 눌러서 나는 이미 사인했고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했고, 이것도 앞에서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개발자면 이렇게 개발과 관련된 계정 만들고 이메일 등록하고 할 때 그 네이버 계정을 사용하는 건 좀 괜찮아요. 별 문제 아닌데도 조금 없어 보여. 왠지 없어 보여요. 그런 거 있잖아. 개발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말했지만 지메일 계정, Gmail 계정이나 요즘 뭐 GitHub 계정보다는 지메일 계정이 제일 무난해.
지메일 계정 만들어가지고 개발자로서 자기 개인 이메일 주소를 지메일 주소 사용하는 것을 매우 추천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네이버 계정을 옛날부터 사용해 왔다면 그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사용하고 개발자로서 개발 일 할 때는 지메일. 그리고 회사인으로서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 메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적절하고. 아무튼 이렇게 로그인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여기 1번 여기다가 그 내 도메인 네임을 여러분이 등록하고 싶은 거 1번 입력하고 2번 애드 도메인 버튼 누르면 돼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은 이렇게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보통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세 단어나 네 단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는 www.sksu.ac.kr 이렇게 맨 앞 단어를 여러분이 고를 수 있고 뒤에는 이게 이 도메인, 이 그룹,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sku.ac.kr로 고정되어 있죠. 덕DNS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이 .덕dns.org로 고정되어 있어요. 앞부분 단어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학교도 그렇잖아. 홈페이지는 www, 학사정보 시스템은 TIS, 그 다음에 LMS는 LMS, 도서관은 library, 뒷부분은 다 똑같죠. .sku.ac.kr. 덕DNS도 똑같아요. 앞 단어만 고를 수 있고 이미 다른 사람이 고른 단어, 선택한 단어는 선택 안 되지. 그래서 뭐 평범한 단어는 이미 다들 선택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헐? 이런 단어야 당연히 누군가 선택했겠죠. 여기. 나는 맥시멈. 최대 5개야. 나는 그런데 최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미 선택했죠. 그래서 더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거 사실 실습하려고 선택해 본 거고 이런 거 필요 없거든. 하나 지워보자. 자, SCHOOL. 그치. 여기 another user가 already taken by another user.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 중이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아무래도 좀 짧고 평범한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어야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만한 아는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영어 단어 평범한 것은 이미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차지했고 한글 단어를 나오는 대로 한글 단어 예를 들어 사람이지 한국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기억하기 쉬운 짧은 이름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미 차지했고 그런 한글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좋은 짧으면서 기억하기 쉬운 좋은 그런 이름을 선택해서 5개까지는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서버 주소를 입력을 하면 돼요. 이건 작년에 실습할 때 서버 주소였고 올해 내 서버 주소 인스턴스 주소는 이거지. 이걸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해요. 이름만 선점한 다음에 아이코 숫자만 넣어야 돼 여기다가. 틀렸다. 177. 뒷부분이 잘려 안 보이는 거구나. 이 숫자만 정확히 캡쳐야 되는군. 14656161777. 뭐 이래. 메모장에서 해보자. 정확히 오케이. 자, 숫자만 오케이. 숫자만.
그래서 숫자 입력하고 업데이트. 응? 아씨. 업데이트. 하나씩 입력하고 업데이트 눌러야 되는구나. 업데이트. 자, 이렇게 그 도메인 네임 선택하고 숫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 IP 주소, 숫자 IP 주소. IPv6를 혹시 사용한다면 그것도 등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러면 다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서버 인스턴스 하나에다가 똑같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부여한 거죠. 자, 이제 한 몇 초 기다리면 이게 등록했다고 바로 인터넷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 전파되는데 적어도 몇 초, 길면 한 1분 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적용됐는지 이 부분에다가 사람 dns.org 아직 적용 안 됐나? 됐다. 사람 dns.org 여기도 네? 여기도 Vue.js 프로젝트도 오케이. 아직 여전히 뭐 도메인 네임 부여했다고 그래서 이 주요함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HTTPS를 설정해야 없어져요.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 도메인 네임을 이렇게 간단하게 부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방금 잘 도메인 네임 잘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거. 방금 이렇게 들어가 치면 된 거지. 이렇게 확인해 봤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두 내 서버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곳에서 IP 숫자 주소 대신 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URL 뿐만이 아니고 서버 그 SSH로 서버에 연결할 때도 오케이. 그다음에 계정명 우분투 dns.org 이렇게 숫자 주소 대신 이건 나만 뜨는 건데 너 요 이름 주소가 바뀌었어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바뀐 거 좀 누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주소가 바뀌는 게 드문 일이 아니거든. 해킹할 때도 그 피싱 사이트라고 하죠. 피싱 사이트로 이렇게 바꾸는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뱅킹 주소를 입력했는데 그 주소가 다른 주소로 바뀌어 있는 거야. 악성 소프트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로 바뀌어 있냐면 그 피싱 사이트로. 그러니까 이런 낚시성 공격, 악성 코드가, 악성 사이트 이런 공격도 당연히 있어요. 그걸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왜 이게 주소가 바뀌었지? 지난번에 네가 들어갔던 그곳 아닌데? 라고 얘가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 주소를 방금 내가 바꿨잖아. 그래서 뜬 거고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들어가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SSH로 한 번 들어가면은 이 파일에 그 known 호스트 그러니까 네가 이미 그 사용한 그 호스트 등록이 돼요. 거기 등록된 거랑 좀 다르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등록된 걸 지워줘야 저런 에러가 안 떠. 이건 나만 해당되는 거죠. 참 여러분도 나중에 서버 IP를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런 게 뜨겠네. 그래서 여러분도 봐둬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내 윈도우즈, 내 PC의 홈 디렉토리고, 홈 디렉토리고, 아래, .ssh 디렉토리 아래, known host라는 파일, 텍스트 파일. 나노 배웠죠? 그냥, 리눅스의 가장 만만한 텍스트 에디터고, 이, git bash 윈도우즈 git 클라이언트 설치하면 깔려 있어요. 맥은 모르겠다. 맥도 나노가 있나?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맥 나노 에디터. 에이씨, 맥을 물어봤잖아. 피코로 바뀌었다네. 아무튼 나노 아니어도 뭐든 좋아요. 아무튼 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합시다. 이게 지금 내가 들어갔던 서버드래요. 그런데 여기 있다. 이거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여기 등록된 사람.덕dns.org 정보고, 이걸 지워줘. 에코. 나도 지금 다시 이걸 지워줘야 돼. 컨트롤 K인가? 오케이, 컨트롤 K.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컨트롤 X 눌러서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연결하면 이제 모르는 사이트다. 어떤 사이트에 처음 들어갈 때 뜨는 거예요. 이 사이트 처음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맞아? 계속 할까? Continue, Connecting. Yes 하면은 아까 known host에 이 사이트 정보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등록된 거랑 다른 곳에 또 똑같은 이름으로 요 도메인 네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등록했던 곳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곳이면 아까처럼 워닝, 나 이거 피싱 사이트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고, 여기 나오죠. permanently added. 여기 known host에 요 사이트가 등록됐다. 그래서 이 등록된 것과 다른 주소로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아까처럼 에러가 뜬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도 주소를 바꿀 수 있을 때처럼 IP 숫자 주소를 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 웹서버 리버스 프락시, 톰캣 혼자 웹서버 역할과 자바 애플리케이션 서버 역할을 다 할 수 있지만, 톰캣은 자바 애플리케이션 서버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웹서버 용도로 톰캣을 사용하는 것은 성능이 나빠요. 그래서 본격적인 웹서버 역할로 우리가 엔진엑스를 설치했죠. 가장 먼저 오픈소스 웹서버 가장 먼저 시장을 장악한 건 아파치 웹서버인데, 그 다음 두 번째가 엔진엑스인데,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아파치라서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아파치가 높지만 성능은 엔진엑스가 좋아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아파치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여전히도 시장 점유율 아파치가 느린데도 1등인 이유가 뭐냐면, 아파치가 1위 웹서버로 시장을 장악할 때 아파치하고 같이
인터넷상에 퍼진 그 기술이 PHP 웹 프로그래밍 기술이에요. 그래서 PHP로 만든 웹사이트가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에 많아요. 그리고 그 PHP는 처음에 그 이 아파치 웹서버에서 PHP 같이 개발해서 지금 PHP 웹사이트 대부분이 이 아파치, 그다음에 아파치 웹서버의 PHP, MySQL 이 조합으로 MySQL, PHP, 아파치 이 조합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가 그 옛날 십몇 년 전부터 인터넷상에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해서 여전히 많아. 그래서 PHP 개발자는 여전히 아파치 웹서버를 많이 사용하고, 그렇지만 PHP 개발자가 아니라면, PHP 개발 용도가 아니라면은 성능이 더 좋은 엔진엑스가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엔진엑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큰 조직은, 큰 기관, 큰 회사, 큰 조직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외부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대화하고 하면 뭔가 좀 혼란스럽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하고 접촉, 대화를 전담하는 부서 혹은 전문가가 따로 있죠. 예를 들어 그게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대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바로 외교부고, 그다음에 그 사람 전문가가 외교관이죠. 대사, 영사, 외교관.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하고 대화가 전문인 외교관.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대화할 때는 외교관들을 통하죠. 회사에서도 그래요. 큰 회사들은 그 홍보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언론과 대화를 담당하는 홍보부서, 또는 그 영업, 다른 회사하고 비즈니스 대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바로 영업부지. 그렇게 딱 다른 기관, 다른 조직과 대화를 전담하는 부서 전문가가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서버에 구축하는 소프트웨어도 지금 엔진엑스도 있고 톰캣도 있고 MySQL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다 따로따로 외부하고 대화하는 것은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어요. 외부에 노출된 그런 소프트웨어가 많을수록 외부에 노출되어야 공격당하니까, 외부에 노출이 안 되면 공격당할 일도 없는 거죠. 보안을 위해서라도 외부에 노출되는, 외부하고 통신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MySQL 서버에 구축한 MySQL은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어요. 왜? MySQL 포트 번호가 3306인데 이걸 우리가 안 열었죠. 안 열었으면 우리 서버에 있는 MySQL의 외부에서 직접 통신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톰캣은 열었지. 8080은 열었죠. 이 과제 때문에 열었죠. 과제 끝나면 닫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외부에 열려 있는 건 뭐가 열려 있느냐? 이것만 딱 여는 거지. HTTP 포트가 80이고 HTTPS가 443이에요. 이거 두 개는 안 열 수 없지. 그렇죠. HTTPS는 당연히 열어야죠. 이것만 열고 나머지는 다 닫는 거예요. 이런 거 닫는 거야. 그러면 외부에서, 근데 우리 백엔드는 생각해봐요. 백엔드는 톰캣 설치되어 있잖아. 우리 백엔드는 지금 여기 잘 생각해봐요. 이 프론트엔드 어디서 실행되지? 프론트엔드는 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게 프론트엔드지. 그렇지. 프론트엔드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돼요. 그 다음에 이 웹브라우저는 지금 서버에서 실행 중인가? 내 PC에서 실행 중인가? 웹브라우저는 내 PC의 웹브라우저잖아.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서버로부터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이 웹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돼서 다운로드된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이 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PC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이 프론트엔드 코드가 백엔드는 어디 있죠? 내 서버에 있지. 내 서버의 백엔드에 URL을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론트엔드 코드가 서버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여기 이렇게 쭉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론트엔드 코드가 내 서버에 있는 백엔드하고 대화를 한 거죠. 새로 고침하면. 여기 새로 고침, 여기 네트워크 탭을 열고 새로 고침하면 여기 보여요. 새로 고침했기 때문에 이 프론트엔드 URL 호출하면 이 URL 호출에 의해서 뭐가 리스판스냐면 백엔드 코드가 와요. 이게 백엔드 빌드 파일에 index.html이에요. index.html이 여기 뭐 자바스크립트 빌드 파일, CSS 빌드 파일을 또 링크로 끌고 오죠. 그래서 index.html, 프론트엔드는 싱글 페이지 앱이잖아. 이 싱글 페이지 index.html, 그 다음에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파일, 빌드된 CSS 파일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 처음에 index.html 끌고 오는 리퀘스트고,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코드 끌고 왔고, 빌드된 CSS 파일 끌고 왔고, 이렇게 끌고 와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거죠. 그런데 웹브라우저 실행될 때 그 다음 뭐 해야지? 백엔드를 요청했죠. 여기 백엔드. 여기. 이게 그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에 박혀있는 백엔드 URL이죠. 백엔드 URL 요청해서 리스판스로 이 제이손 데이터를 받아와서 요 제이손 포맷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렇게 화면에 렌더링을 해줬죠. 그래서 내 프론트엔드 내 PC에서 실행되는 프론트엔드 코드가 서버 백엔드에서 백엔드를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아와다가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여기 8080 포트가 열려 있지. 8080 포트를 열어놨으니까 지금 프론트엔드 코드가 바로 내 서버에 있는 톰캣, 8080 포트의 톰캣을 직접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톰캣도 열려 있고, 이건 MySQL은 닫혀 있는데 톰캣은 열려 있고, 웹포트 열려 있고, 이건 처음에 서버 인스턴스 만들 때 열었죠. 하나 더 SSH 22번 포트도 열려 있죠.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톰캣 포트는 닫는 게 좋아요. 꼭 열어야 되는 건 얘네들이야.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닫는 게 좋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닫을 수가 있느냐? 왜냐면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요청해야 되는데 닫아버리면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톰캣에 연결을 하지? 자, 이렇게 할 거예요. 프론트엔드가 HP 백엔드를 호출할 때 바로 백엔드 톰캣에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엔진엑스를 통해서 엔진엑스에 요청을 하면 엔진엑스가 그 URL을 보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정적 파일에 대한 URL이면 엔진엑스가 직접 처리하고, 그게 아니고 톰캣에 대한 요청 URL이면 톰캣한테 넘겨주는. 그래서 톰캣을 요청할 경우에도 톰캣을 직접 열어가지고 직접 톰캣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톰캣은 닫아버리고 이렇게 엔진엑스만 열어서 엔진엑스를 통해서 톰캣에 전달하는
그러면 톰캣이 그 URL 처리에 응답을 하면 응답도 엔진엑스가 받아서 대신 넘겨주죠. 이렇게 중간에 엔진엑스를 통해서 톰캣과 대화하는 이런 방법. 이런 걸 이때 이렇게 이런 걸 리버스 리퀘스트 포워딩이라고 하고, 요청을 톰캣에 대한 요청을 엔진엑스가 받아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톰캣한테 전달, 포워딩 해준다. 리퀘스트 포워딩이라고 불러요. 이 방법이 바람직해요. 큰 서버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축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런 엔진엑스가 이런 식으로 엔진엑스를 사용하는 것을, 이런 엔진엑스의 역할을, 중간에 있는 엔진엑스의 역할을 리버스 프락시라고 해요. 혹은 게이트웨이라고도 해요. 대문 역할, 게이트웨이. 또는 좀 더 기술적인 용어로 리버스 프락시. 이 정도 용어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거 그래서 큰 서버, 큰 회사 서버는 이렇게 중간에 프락시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정방향 프락시, 역방향 프락시 두 가지 용도로 프락시 서버를 활용하는데, 정방향 forward 프락시, reverse 프락시. 정방향 forward 프락시는 회사 내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그걸 중간에서 중개하는 게 forward 프락시. 그다음에 거꾸로 reverse 프락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요청, 외부 인터넷망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요청을 중간에 중개하는 게 reverse 프락시. 우리 이게 리버스 프락시인 이유는, 내 PC가 외부죠. 서버가 내부고, 내 PC에 있는 프론트엔드가 서버에 있는 백엔드를 호출할 때 중간에 있는 엔진엑스가 중개하는 거죠. 외부. PC는 외부고 서버가 내부잖아.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백엔드를 요청할 때 중개하는 거. 그게 리버스 프락시. 그다음에 정방향 프락시도 있어요. 우리 서버 쪽에는 필요 없는데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forward 프락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회사, 그 서버 내부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밖으로 뭔가 요청하려고 할 때, 그것도 중간에 중개. 그것은 forward 프락시. 우리 이 forward 프락시 용도에 대해서는 읽어보기 바라고, 우리 서버 구축에서는 이건 안 해. 이것만 할 거야. 왜냐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만 위험하니까. 이게 위험하죠. 왜냐면 외부의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 외부 공격에 대해서 대문 역할을 하는 게 엔진엑스라서, 엔진엑스는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보안에도 아주 신경 써서, 보안 허점, 취약점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잘 만든 소프트웨어니까 보통 이런 용도로 엔진엑스를 많이 활용해요. 오케이. 자, 그렇게 구축을 합시다. 못하다. 그래서 리버스 프락시, 역방향 프락시로 엔진엑스를 사용해서 구축해 봅시다. 우리 엔진엑스는 이미 설치되어 있죠. 지금 프론트엔드 서버 역할을 하고 있죠.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이 정적인 파일이야. 왜냐하면 서버에서는 실행 안 돼. 서버에서는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을 그냥 웹브라우저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죠. 정적 파일이죠.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은 웹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된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지. 그런 용도로, 즉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 정적 파일을 서비스하는 용도로 엔진엑스를 이미 활용 중이죠. 만약에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설치하면 되고, 엔진엑스의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 포워딩 하기 위한 설정마다 설정 파일을 하나씩 만들면 돼요. 지금 톰캣으로 리퀘스트 포워딩 하겠다. VI 에딧 나노 에디터로 이렇게 서버에서
이렇게 나노에이트 들어갔고 그냥 복붙 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스트. 그런데 여러분은 이 노란색 부분을 여러분의 주소로 수정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도메인 네임으로 수정해야죠. 지금 이 내용이 그 외부에서 요 노란색 주소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요청을 톰캣으로 넘겨라 라는 설정이야. 이 요청을 넘길 때 그 기준이 키가 요 도메인 네임이에요. 요 도메인 네임으로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 그 도메인 네임은 톰캣에게 중개해라. 그런데 저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자. 지금 내가 사람이라는 이름도 등록했지만 사람1이라는 이름도 등록했죠. 톰캣의 도메인 네임으로는 사람1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도 이렇게 이름을 톰캣에 중개할 도메인 네임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나는 사람1로 지금 선택했어요. 사람1이라는 URL로 요청하면 그건 톰캣으로 중개되는 도메인 네임이야. 이렇게 톰캣 이름 이름 이렇게 도메인 네임 여러 개, 5개까지 사용할 수 있지. 톰캣 이름을 하나 등록을 했고 설정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도 사람1 참 여기가 8080 해야지. 톰캣 포트가 8080이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톰캣 포트 해야죠. 오케이. 자, 이렇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 파일만 만들어 준다고 끝이 아니고 요걸 해야 방금 만든 요 tomcat.conf 이 파일이 이 파일명도 강조를 해야겠네. 왜냐하면 다른 설정은 또 파일 이름이 달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설정 파일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활성화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X 설정을 바꿨으니까 재시작. 그러면 우리 이건 프론트엔드 URL에 들어간 거고 프론트엔드 URL 말고 saram1.dns.org 하고 그냥 그 백엔드 URL이 뭐였지? 그냥 스튜던트였다. 이게 백엔드 URL. 이렇게 하면 그냥 스튜던트 아니었나? 프로젝트 이름을 빼먹었군. REST1 프로젝트였죠. 백엔드 프로젝트 이름이 REST1. 그치, 오케이. 자, 사람1 .dns.org 그 다음에 백엔드 URL 백엔드 프로젝트 이름이 REST1 그 다음에 학생 목록 스튜던트 이러면 이렇게 사람1이라는 지금 8080 포트를 안 붙였죠. 지금 잘 보면 다시 정리합시다. 어떻게 됐냐면 상황이 내 덕DNS에 그 도메인 네임 5개를 등록했는데 그 중에 사람도 있고 사람1도 있고 사람도
여기 IP 주소 이거 사람 원도 똑같은 IP 주소. IP 주소는 같아. 근데 이름이 두 개야.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 원이야. 이 두 개는 일단 제외합시다. 이거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지우자. 응? 로그아웃 됐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사용하는 것만 남겼어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도 요 내 서버 IP, 사람 원이라는 이름으로도 내 서버 IP. 두 이름 다 내 서버 IP를 가리켜요. 그런데 사람 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청, HTTP URL 요청이 사람 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그것은 8080 톰캣으로 리퀘스트 포워딩 중계하라 라는 설정을 파일을 만들었고 설정 파일 활성화했고 엔진엑스 설정을 수정했으니까 엔진엑스 재시작을 했어요. 요청 URL이 그래서 사람 원이라는 이름이면 그 요청은 엔진엑스가 받은 다음에 엔진엑스가 직접 처리 안 하고 톰캣으로 중계해 줘요. 그러면 톰캣이 응답을 하겠지. 그 응답을 엔진엑스가 또 받아서 마치 자신이 응답하는 것처럼 중계 응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중계. 자, 이걸 게이트웨이 서버라고 불러요. 이렇게 중간에 중재해주는 서버가 게이트웨이야. 혹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리버스 프락시 서버. 보통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프락시 서버를 당연히 운영을 해요.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 원이란 이름 말고 사람이란 이름도 있지. 그래서 그냥 사람이란 URL로 요청을 하면, 자, 새로 고침해 봅시다. 자, 이건 프론트엔드가 서비스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URL은 엔진엑스가 그 리퀘스트 포워딩 안 해. 자기가 처리해. 자기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이 웹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되고 처리가 됐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여기 새로 고침하면 프론트엔드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F12키 눌러서 개발자 창을 열어봅시다. 자, 새로 고침 해보면 자, 요것은 80 포트야. 처음 요 URL 80 포트 사람.덕dns.org 그 다음에 이게 Vue.js student2v 이게 Vue.js 프론트엔드 그 URL이죠. URL이고 여기 80 포트 이 80 포트라고 적혀 있죠. 포트 번호 안 적어줬으니까 기본 80 포트고 그러면 이건 엔진엑스가 받아서 처리해요. 그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 줬어요. 이런 정적 파일 처리가 바로 웹서버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그 다음 왜냐면 여기 리스폰스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지. index.html 파일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 링크가 있고 스크립트 링크가 있고 여기 CSS 링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링크된 파일을 또 서버에 요청해야 돼. 그리고 여기 링크 사실은 하나 더 있어. fav 아이콘. 그래서 제일 처음 요거 student2v URL 요청해서 index.html 받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뭐뭐.js, 뭐뭐.css 이 링크 하나 더 fav 아이콘 이런 걸 또 그 다음으로 요청을 해요. 여기 뭐뭐.js 요청해서 받아갔지. 또 뭐뭐.css 요청해서 또 받아갔고 여기 요 URL 뭐뭐.js 그 다음 요청 뭐뭐.css 그 다음 요청 fav 아이콘 여기 이것도 요청 이렇게 요거 뒤를 이은 세 개 요청이 바로 첫 번째 요청 리스폰스에 들어있는 그 index.html의 요 링크 때문이에요. 세 개를 받아갔고 그 다음에 이 받아간 여기 index.js 파일을 보면 끝부분에 이건 빌드 파일인데 빌드 파일도 끝부분에 보면
백엔드 URL이 들어있네. 백엔드 URL. 이 백엔드 URL 요청해가지고 요 데이터 백엔드에서 받아와야지. 그 요청도 들어있어요. 그게 요거야. 여기. 이건 8080 톰캣을 직접 요청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톰캣이 열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닫을 거야, 톰캣을. 그러면 이 8080 요청이 끊기는 거죠. 끊을 거예요. 이걸 그러면 8080을 끊으면 어떻게 돼? 그걸 이렇게 8080 톰캣을 외부에서 직접 요청하는 건 막을 거고, 대신 이렇게 요청하게. 이것도 역시 톰캣이 응답했지만 이 경우는 URL이 사람원 URL이죠. 사람원 URL로 요청하면 톰캣이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엔진엑스가 받아서 사람원 URL이면 톰캣한테 8080 톰캣한테 중계해 주죠. 이해돼요? 그래서 톰캣은 외부에 차단하고 이렇게 엔진엑스를 통해서 톰캣하고 대화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원 URL로 요청하면 톰캣한테 중계해 주어 라는 설정. 이 설정을 하고, 자, 이제 드디어 그 연결을 이제 이것만 하고 끝이 아니고 톰캣 포트를 막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죠. 그래서 먼저 막기 전에 자, 톰캣 이렇게 중계 URL 이 사람원 나의 경우에는 사람원이라는 이름의 이 도메인 네임이면 톰캣으로 중계되죠. 이렇게 톰캣으로 중계되는 URL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잘 작동하죠. 자, 중계 URL로 톰캣에 잘 저렇게 중계가 되니까 중계 URL 나의 경우에는 사람원이라는 이름. 자, 이제 톰캣 포트 막아야죠. 자, 보안을 위해서는 서버에 열려있는 포트 수를 최소화해야죠. 그래서 필수는 이것뿐이야. 이것 말고는 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포트를 제외한 다른 포트는 차단하는 것이 보안을 위해서 좋죠. 그래서 대부분의 잘 관리된 서버는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80번이나 443번 이걸 차지하고 있는 게 엔진엑스고 이 엔진엑스가 리버스 프락시 역할을 하면 돼요. 뒤에 있는 톰캣한테 중계해주고 뭐 노드.js한테 중계해주고 여기저기 뭐 파이썬 수업 백엔드도 설치할 수 있고 노드.js 백엔드도 설치할 수 있고 톰캣 백엔드도 설치할 수 있고 백엔드 개발 기술도 이것저것 많잖아. 얘네들을 다 열어놓는 건 어떻게 믿어? 보안을 어떻게 믿어? 걔네들이 보안 취약점이 없는지 어떻게 장담해요? 보안 취약점 당연히 있지. 그래서 엔진엑스만 믿고 엔진엑스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하니까 엔진엑스는 그래도 보안 취약점을 가장 신경 쓰는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니까. 엔진엑스만 열려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막아놓고 이렇게 포트를 다 막아놓고 엔진엑스가 리버스 프락시 중계를 해주는 이런 설정, 이런 설정으로 다들 서버를 관리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서버에 사람이라는 이름, 사람원이라는 이름 두 이름을 다 등록했는데 둘 다 내 서버 같은 서버 IP 주소를 가리켜요. 그런데 사람원은 지금 사람원이라는 이름으로 엔진엑스 80번 포트에 요청하면 이건 엔진엑스가 받아. 그런데 엔진엑스는 그 요청을 자신이 처리 안 하고 톰캣한테 중계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노드.js를 설치하겠다. 노드.js 서버 혹은 파이썬 백엔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각각 백엔드마다 이름을 하나씩 부여하면 돼요. 뭐 사람 1, 사람 2, 사람 3, 뭐 1, 2, 3이 헷갈리면 사람 파이썬, 사람 톰캣 이렇게 이름을 백엔드마다
이름을 줘가지고 사람 톰캣이면 톰캣한테 중계하고 사람 파이썬이면 파이썬 백엔드로 중계하고 이런 중계 백엔드마다 이런 중계 설정을 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보통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톰캣 프로젝트를 요청할 때는 사람1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냥 나의 경우에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름은 엔진엑스 중계를 안 하니까 중계를 안 하는 이름은 엔진엑스가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중계 설정을 해놓고 다른 포트는 이제 막기. 요거 뭐 이거 해봤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규칙 등록했었죠. 여기서 22번, 80번, 443번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체크하고 remove 다 지워버리면 돼요. 룰을 지웁시다. 그래서 remove 하나씩밖에 안 지워지는구나. remove 오케이. 자, 20, 443, 80, 22 이거 22, 80, 443 이거밖에 안 열렸지? 자, 이제 이거 새로 고침하면 에러가 나겠지. 그치? 프론트엔드는 안 막혔으니까 프론트엔드 코드는 다운로드 돼서 실행되지만 FCB 개발자 창 열어보면 다시 여기서 새로 고침. 자, 이건 오케이. 얘도 오케이인데 여기서 에러가 뜨죠. 요 URL 8080은 지금 막혔잖아. 자,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여기 빨간색 여기 아이콘 보이죠? 에러 났다라고. 그래서 여기 리스판스가 없지. 리스판스가 안 와. 네트워크 에러. 뭐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똑같죠. 펜딩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타임아웃 날 때까지. 타임아웃 나겠지. 얘는 타임아웃 시키네. 자, 이제 에러 났죠. 자,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당연히 8080 막았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왜 이게 에러가 났냐면 여기 요청한 백엔드 URL이 이거야. 8080. 이 URL로 요청하면 막혔잖아. 이 URL이 아니고 중계 URL, 엔진엑스 중계 URL로 바꿔줘야죠. 요 백엔드 URL을.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애초에 여러분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제 중간에 수정해 줘야죠. 프론트엔드 코드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코드에 지금 8080 포트를 직접 요청하는 이런 URL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8080 포트를 막았어요. 중계 URL로 수정해 줘야죠. 이렇게 톰캣 중계 설정을 한 URL로 백엔드 URL을 바꿔주면 돼요. 아이고 여기 오타 났다. 자, 이 부분 여기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빌드 파일 강의 자료 URL에 이렇게 student ev.zip 빌드 파일이 있죠.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었어요. 열었고 여기 디스트에 들어가 보고 SS에 들어가 보면 여기 빌드 파일이 있어요. 이 빌드 파일에
끝부분에 가보면 여기 끝부분, 마지막 줄 끝부분 가보면 여기 URL이 여기 들어있네. 이 빌드 파일만 직접 수정해도 돼요. 빌드 파일이지만 이게 텍스트 파일, 자바스크립트 텍스트 소스 코드 텍스트 파일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나는 이게 중개 URL이 나의 경우에는 사람원이죠. 여러분의 그 이름으로 도메인 네임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이 등록한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 바꿔주면 돼. 됐어. 사람은 dns.org 나머지는 그대로지. 됐고 또 지금 리액트도 한 번에 같이 합시다. 어차피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리액트 프로젝트도 열어서 디스트 밑에 sh 밑에 js 파일 여기 마지막 줄 끝에 가보면 마지막 줄 제일 아래줄로 내려가고 빌드 파일 제일 아래로 워드 랩 기능이 있을 텐데 워드 랩 켜면 참 코딩할 때 안 좋아. 맞아. 좀 바꾸지 말고 여기는 빈 줄이고 내용이 있는 줄 마지막 줄로 간 다음에 엔드 키를 누르면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죠. 오른쪽 끝에서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가보면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아니면 http 콜론 이걸로 찾아도 되고. 그러네. 이게 찾는 게 빠르지. http 왜 안 찾아져? 씨. 야. 요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점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 왜 이걸 못 찾지? 쇼 뭐 있다 이는 뭐야? 에이씨. 많이 들어있구나 HTTP가. 그러면 REST 1. 오케이. REST 1으로 찾아야 되네. REST 1. REST 1 검사하니까 한 방에 찾았어요. 아이코 씨. 클릭. 오케이. 1. 자, 이렇게 백엔드 URL을 도메인 네임, 중개 도메인 네임으로 톰캣 중개 도메인 네임으로 바꿔주고 저장. 자, Vue.js 프로젝트부터 이제 빌드 파일 수정했으니까 재설치. 서버에서 먼저 그 엔진엑스 설치 디렉토리 삭제하고 방금 그 빌드 파일 디렉토리, 디스트 디렉토리인데 업로드 한 다음에 다시 엔진엑스 디렉토리로 이동해 주면 돼요. 오케이. 합시다. 자, 이게 서버. 아니다. 디렉토리부터 확인하자. var ww 맞나? 여기 있지. 여기에 student2r, student2v 한 번에 둘 다 지워버리지 뭐. sudo remove rf 와일드카드 씁시다. rv 아니면 여기 아스테리크 해도 되지. student2로 시작하는 거 다 지워라. 그리고 디렉토리니까 -r 옵션이 있어야 되고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보면 지워졌죠. 자, 이제 업로드는 여기서 여기 터미널에서 지금 여기 디스트 디렉토리를 업로드하면 돼요. scp -i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아래 나는 키 파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거니까 R 옵션이 있어야 되고 디스트 디렉토리를 어디에 복사하냐면 서버 우분투 골뱅이 자 여기에다가 요 주소도 이제 숫자가 아니라 숫자 기억하기 힘들잖아.
네, 콜론 필드 홈 디렉토리로 업로드를 해라. 뭐 이거 내가 지웠더니 지금 요거 처음 보는 디렉토리인데? 라고 물어보는, 아니, 처음 보는 서버인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설정을 지워서 그래. 오케이. 업로드 됐고. 지금 업로드된 게 Vue.js 프로젝트예요. 지금 디스 디렉토리 업로드 됐죠. 홈 디렉토리에. 지금 현재 홈 디렉토리에 있잖아. 얘를 move 디스트 디렉토리를 어디다 업로드, var 밑에 www 밑에 html 밑에 여기다가 student to v라는 이름으로, 디스트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 참 sudo 오케이. 자, 그러면 제대로 이동이 됐는지. 생겼죠. 이동했죠. 생긴 게 아니라. 오케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리액트도 여기서 수정을 했지. 이 빌드 파일 수정을 했으니까 얘도 업로드. 업로드 명령을 치자. scp 키 파일 홈 디렉토리 아래 키 밑에 요거고, 얘도 디스트 디렉토리예요. 똑같이 리액트도 디스트 디렉토리를 서버에 우분투 dns.org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이 디스 디렉토리를 업로드해라. 마이너스 R 옵션 안 줬다. 디렉토리를 업로드할 때는 마이너스 R 옵션이 있어야죠. 오케이, 업로드 됐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업로드, 방금 또 무브에서 없어졌는데 새로 업로드해서 또 생긴 거예요. 무브하면 원본은 없어지잖아. 자, 무브 디스트를 또 이동, 무브는 이동이야. var w html 여기에 스튜던트, 이 v가 아니라 이 r로, 리액트 프로젝트니까 이동을 해라. 자, 이동. 아이고, 또 수도 빼먹었네. 수도. 오케이. 그러면 디스 디렉토리는 이동했으니까 없어졌고, 이동한 요 디렉토리에 가보면, 여기 목록을 보면 여기에 스튜던트 er, 스튜던트 ev 이동해서 이동했죠. 만들어졌죠. 오케이. 다 됐고. 자, 이제 아까는 에러 났지만 이제 URL을 중개 URL로 바꿨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왜 안 나와? 주소를 틀리게 고쳤나? 자, Vue.js는 어때? 얘도 에러? 왜 에러지? 자, 개발자 창을 열어봅시다. 뭔가 프론트엔드에서 이상한 증상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파악할 때는 F12키 눌러서 개발자 창을 보는 게 좋고, 지금 백엔드 URL 바꿨는데 여전히 통신이 안 되고 백엔드 요청에 에러가 나고 있는 것 같죠? 자, 새로 고침해 봅시다. 이 백엔드 URL 요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URL 안 바뀌었네. 분명히 내가 소스코드 수정해서 새로 업로드 했는데 왜 URL이 안 바뀌었지? 백엔드 URL이 그대로인데? 여기 Vue.js 바꿨잖아. 리액트도 REST1 바꿨잖아. 저장하고 업로드 다시 했는데. 그런 건가? 뭐냐면 웹브라우저가 정적인 파일을 캐시를 해요. 캐시. 그러니까 내가 서버에 수정해서 서버에 새로 업로드했지만 웹브라우저가 새로 수정한 파일을 안 받아오고 아까 받아왔던 것을 캐시에 넣어놓고 재사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캐시 무시하고 새로 고침해라. 그 단축키가 컨트롤 F5야. 이게 의심되는데 컨트롤 F5.
오케이. 컨트롤 F5 누르니까 서버에서 새로 수정된 빌드 파일 받아와서 잘 돌아가죠. 얘도 컨트롤 F5. 오케이. 자,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은 정적인 파일이잖아. 정적인 파일은 말 그대로 그 정적이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변하지 않아. 개발할 때나 자꾸 변하지. 개발 끝나면 그대로지.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그런 정적인 파일은 매번 새로 안 가져오고 그 웹브라우저에 여기 들어가 보면 설정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임시 파일이랑 그러니까 캐시 한번 받은 정적인 파일을 캐시에 저장해 놓고 다음번에 또 안 받아오고 캐시에서 읽어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하지? 임시 인턴 뭐라고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름이 뭐더라?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웹브라우저 캐시 크롬 캐시 삭제 여기 있다. 인터넷 사용 기록. 오케이.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이걸 삭제하면 캐시까지 싹 날아가요. 여기 적혀 있네.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 이게 정적인 이미지 파일, 정적인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하고 CSS 파일은 정적인 파일 취급해서 캐시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방금 내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분명히 수정했는데도 옛날 수정하기 전 코드가 그대로 돌아가. 이런 일이 초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처음에 한번 당황해서 고생하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잘 알아둬야 되고, 백엔드는 이런 일이 드물어. 백엔드는 정적인 파일이 아니니까 매번 서버에서 새로 받아와. 백엔드 URL은. 그런데 정적인 파일은 아주 캐시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수정된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 수정된 거 안 받아와. 아까 문제가 있었던 그 빌드 파일 한번 받아온 거 계속 사용해. 그래서 내가 수정했는데도 예전 버그 있는 그 상태로 계속 그 빌드 파일이 계속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처음에 나도 옛날에 프론트엔드 처음 코딩할 때 고생을 한번 했었어.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 새로 고침은 컨트롤 F5 해야 된다. 코딩할 때. 컨트롤 F5 새로 고침은 캐시 무시하고 무조건 새로 받아와서 새로 고침해라. 이게 컨트롤 F5 단축키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꼭 기억해야 되는 단축키. 오케이. 뭐 얘기 길었지만 지금 이제 요약. 8080 포트 막았고, 그래서 백엔드 URL은 이제 엔진엑스가 중계하는 중계 URL을 사용하도록 수정을 했죠. 리버스 프락시 설정에 성공했어요. 오케이. 들어봅시다. 참. 리버스 프락시 설정하는 이유가 또 포트 보안 때문에 포트를 막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것도 있어요. HTTPS 설정. 백엔드 통신도 HTTPS 통신이어야 돼. 왜냐하면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 사이에 매우 민감한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하잖아. 예를 들자면 뭐 사용자 개인정보도 왔다 갔다 하죠.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또는 뭐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URL도 HTTPS여야 돼. 그런데 HTTPS를 톰캣에다가 설치하고 엔진엑스에다가 톰캣, 엔진엑스, 그다음에 뭐 노드.js 백엔드, 파이썬 백엔드 다 HTTPS 설정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HTTP 설정은 엔진엑스에 설정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설정하니까. 다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제일 쉽죠. 남들 안 하는 방법은 어렵지. 그래서 백엔드
톰캣 URL에 직접 HTTPS 프로토콜을 통신 기능을 설정? 이거 매우 어려워. 그래서 그냥 엔진엑스에다가만 설치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백엔드 통신도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톰캣에 직접 HTTPS 프로토콜을 설정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엔진엑스에만 설정한 다음에 백엔드 통신도 엔진엑스를 통하면 되지. 그쵸? 이해되죠? 근데 엔진엑스를 통해서 백엔드 호출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 HTTPS를 위해서라도 이 리버스 프락시 설정은 꼭 필요하다. HTTPS 프로토콜 통신에는 인증서, SSL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한데, 다행히 이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주는 비영리 기관이 있어요. 렛츠 인크립트. 그래서 덕 DNS도 있고 렛츠 인크립트도 있고,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이렇게 HTTPS를 설치하면 돼요. 이 렛츠 인크립트도 그렇고 그 덕 DNS도 그렇고 이런 IT 대기업들 후원으로 무료로 운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렛츠 인크립트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 인증서는 그 주기적으로 인증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몇 달, 작년까지 인증서 갱신 주기가 석 달이었는데, 얼마 전에 나도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았는데, 이게 인증서 갱신 기간이 45일로 줄었대요. 90일이 아니야. 45일로 줄었다는 뉴스를 한두 달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두 달 전 그 뉴스레터를 받기 전까지는 90일이었어요. 한 몇 년째, 내가 아는 한 5, 6년 이상 알고 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알고 있는데 90일 주기 갱신이었었어, 10년 동안. 그런데 한두 달 전에 45일로 바뀐다라는 뉴스레터를 받았어요. 이미 바뀌었는지 어쩐지 아직 모르겠어. 아무튼 90일 아니면 45일이야. 여태까지는 95일인데 앞으로는 45일로 바뀐다라는 뉴스를 읽었어요. 오케이. 아무튼 인증서 발급, 설치, 갱신 이 작업이 쉽지 않은데, 다행히도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파이썬 패키지가 있고, 그 패키지의 이름이 썰트봇이에요. 얘가 데몬으로 설치가 돼요. 그 백그라운드 서비스 데몬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는 90일마다 갱신을 이 썰트봇 데몬이 잘 처리해 줬어. 근데 45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나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잘 되겠지 뭐. 잘 되겠지. 나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설치. 파이썬 썰트봇 설치. 예스. 이 파이썬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에서도 필수 언어지만, 서버 관리할 때도 필수 언어야. 서버 관리 작업도 귀찮은 많은 작업들을 보통 파이썬으로 코딩해서 그 자동화 기능을 구현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지. 45일마다 갱신하는 걸 숫자곱으로 처리하는 건 얼마나 귀찮아. 당연히 이런 파이썬 스크립트로 자동화 구현을 해야죠. 자, 이제 이 HTTP 인증서는 이 도메인 네임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도 설치하고, 사람1이라는 이름으로도 설치하고, 여러분이 이름을 사람 만들었고 사람1 만들었으면 이름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먼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하는
하려면 명령이 이거예요. 자, 관리자 이메일 어드레스를 입력해라. 여러분 이메일 주소 아무거나 입력하면 돼요. 화면이 안 바뀌었네, 아직. 좀 바뀌었구나. 아무튼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작년에는 이게 어글이었는데, 작년 봄. 이때도 바뀌었구나. 아무튼, 이 화면도 캡처해야겠다. 예스. 어글이 하느냐? 예스지 뭐. 네 이메일 주소를 다른 여기 인증서 관련 관리 기관들한테 네 이메일 주소 공유해도 돼? 당연히 쓰지. 뭐 개인정보 어쩌고 때문에 이런 것도 물어보나 보네. 자, 인증서 서티피케이트 인증서를 리퀘스팅 하고 있고 successfully received the certificate. 오케이. 이런 거 잘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이런 정보가 대부분 이런 데 다 들어있어. 요즘은 뭐 인공지능이 번역도 해주잖아. 그래서 꼭 읽어보고 메모해두고 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네. 발급된 인증서가 요 경로에 저장되어 있다. 키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 자, 이거 백업해 두는 게 좋겠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인증서나 뭐 키나 이런 게 이 도메인 네임마다 하나씩 따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된 것들, 키, 뭐 이런 인증서 키 이런 게 인증서는 요거, 키는 요거, 사람이라는 이름. 자, 이거 백업해 두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또 중요한 정보네. 이 인증서가 익스파이어 되는 게 내년 3월 15일이다. 그러면 아직 90일 맞네. 그쵸? 지금 12월 15일이니까. 16일인가? 오늘이? 15일이야? 16일이야. 아무튼 대충 90일 맞죠. 맞아. 45일로 바뀌는 정책이 시도 중이지 아직 바뀐 건 아니네. 오케이.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 등록한 이 이메일로 인증서 관련 너 성공적으로 갱신됐다. 혹은 뭐 갱신 실패했다. 대부분 성공적으로 갱신해. 근데 아주 드물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고 인증서 갱신에 실패한 경우 이 서트봇이 똑똑하게도 한 하루 이틀 있다 또 재시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그 이메일이 여러 개가 막 차고 오면 완전히 실패한 거고 한 번 정도 오는 건 오케이야. 한 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지. 근데 한 번 오고 안 온다. 그러면 재시도에서 성공한 거예요. 아무튼 90일마다 인증서 갱신을 이 서트봇이 자동으로 해주고 뭐 잘 됐다 어쨌다 뭐 아니면 뭐 주기가 90일에서 45일로 바뀐다 이런 뉴스레터가 이 이메일로 와요. 이 Let's Encrypt 이름 기억해 둬야 되겠지. Let's Encrypt.org에서 영어 이메일이 오면 이건 악성 악성 파일이 들어있는 그런 이메일이 아니야. Let's Encrypt라는 주소는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돼요. 여기서 오는 이메일은 이제 읽어봐야 돼. 뭐 잘 갱신이 됐는지 실패했는지 뭐 어쩐지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으니까. 오케이. 그치. 서트봇이 자동적으로 서티피케이트를 갱신해 주도록 스케줄링 됐다. 백그라운드에서. 뭐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고.
자, 이제 너는 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하죠? 서트보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앞다가 HTTPS를 붙여주면 되지. S. HTTPS 연결이 잘 안 돼서 잠깐 생각해 봤더니 이 문제가 있어요. 우분투 방화벽 설정에서도, 방화벽에서도 443 포트를 열어야 되는데, HTTPS 포트가 443이에요. 이 포트를 열어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기 웹사이트, 오라클 클라우드 웹사이트, 요 화면에서 22번, 80번, 443번, 요 포트는 열었고, 8080은 막았지. 리무브 했기 때문에. 그래서 443을 이미 열었는데, 자, 그런데, 이거 앞에서도 강의 시간에 설명했지만, 오라클, 방금 저 웹브라우저 화면, 오라클 클라우드 그 웹사이트 그 화면의 설정은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의 방화벽 설정이에요. 거기서 지금 443 포트 열려 있는 거 우리 등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우분투 운영체제 내부에도 방화벽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우분투 운영체제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방화벽 설정이 꺼져 있어요. 또 아마존 우분투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돼. 그런데 오라클에서 우분투를 설치하면, 오라클에서 설치한 우분투에는 기본적으로 방화벽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다 막혀 있어. 그래서 열어야 돼. 그래서 오라클 우분투는 저 웹브라우저 화면에서도 포트를 열고, 운영체제에서도 포트를 열고 2번 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요 명령으로 443 포트를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요 명령을 그냥 복붙해서 실행하면 돼요. 그럼 열렸고, 그리고 어쨌든 엔진엑스에 HTTPS 프로토콜 설치가 됐으니까 엔진엑스도 한번 리스타트, 재시작을 해보고,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자, 그리고 들어가 봅시다. 여기, 그러니까 새로 열어서 사람.doc dnsorg.student2v 고, 먼저 HTTP로 들어가는 건 여전히 뭐 잘 돼야지. 근데 지금 HTTPS로 들어간 것 같아. 그치, HTTPS야. 이게 자동으로 HTTPS로 바뀌더라고. 또 HTTPS네. 그치. 아무튼 HTTPS로 어쨌든 지금 프론트엔드는 다운로드 받았죠. 그런데 백엔드 연결이 안 돼요. 백엔드 연결이. 왜 안 되냐면, 역시 개발자 창을 열고 새로 고침 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빨간색 에러가 난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는 응답이 없다는 것만 나오고, 그쵸? 응답 리스판스 열어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 리스판스 여기도 안 보이고, 어쨌든 에러 원인은 여기 안 보이고 응답이 안 왔다는 것만 보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프론트엔드에서 뭔가 잘 안 돌아갈 때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여기도, 이런 것도 봐야지. 무슨, 여기 원 에라. 여기 빨간색이 고 있죠. 콘솔. 그치. 여기 네트워크 탭하고 콘솔 탭 두 개를 보면서 디버깅 하는 건데, 그치. 자세한 에라 메시지는 콘솔 탭에 있어요. 통신 에라가 아닌 경우는, 통신 에라일 경우는 여기에 리스판스에서 무슨 서버가 응답한 에라를 서버가 응답했을 경우에는, 서버에서 에라를 결정했을 경우는 여기 리스판스에 이제 에라 어쩌고 에라 코드, 에라 스테이터스 코드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 에라가 서버에서 났을 수도 서버 응답에서 에라가 났을 수도 있지만 아예 웹브라우저에서 서버 요청까지도 못 가고 에라가 났을 수도 있잖아. 그냥 웹브라우저 프론트엔드 코드에서. 그건 콘솔에 보여요. 이건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난 에라야. 여기 요게 에라가 하나 났다. 요 아이콘이고 이거 클릭하면 여기 보이죠. 믹스드 컨텐트.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잖아. 그 믹스드 컨텐트. 더 페이지에 HTTPS 사람 덕DNS 이게 프론트엔드 URL이죠. 프론트엔드 URL was loaded over HTTPS에서 프론트엔드 URL이 로딩 됐는데 그런데 또 어떤 requested 뭔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건 이거 백엔드 URL이죠. HTTP 사람원 백엔드 URL. This request has been blocked. 웹브라우저가 이 백엔드 요청을 웹브라우저가 막은 거야. 막았다. 그 요청은 HTTPS여야 된다. 그리고 이 막은 이 에라의 제목 믹스드 컨텐트. 그러니까 HTTPS 요청과 HTTP 요청과 두 개를 믹스하는 것은 금지다라고 웹브라우저가 막아버렸어요. 그 얘기지. 자, 이렇게 프론트엔드가 의도대로 안 돌아갈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을 열어서 네트워크 탭, 콘솔 탭을 보면 된다. 봐야 된다라는 거. 아마 파이어폭스도 똑같을 거야. 이런 건 웹 표준을 따라가는 거라서. 그쵸. 여기도 에러 났고 여기도 콘솔 들어가 보면 똑같죠. 혼합된 액티브 컨텐트, 믹스드 컨텐트 똑같죠. 이런 건 안 된다. 이거 웹 표준이야. 그래서 뭐 웹브라우저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프론트엔드 URL이 HTTPS면 백엔드 URL도 HTTPS여야 한다라는 거고, 당연해. 보안을 위해서 HTTPS 하는 건데 백엔드랑 주고받는 데이터에도 민감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당연히 HTTPS 프로토콜이어야 하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HTTP 설치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HTTPS야. 그쵸? 여기 HTTPS지. HTTPS예요. 이렇게 잘 들어가죠? 엔진엑스까지. 엔진엑스까지는 HTTPS가 잘 들어가지는데, 그래서 프론트엔드도 이것도 지금 HTTPS예요. 여기 HTTPS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까지는 HTTPX로 잘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런데 백엔드 호출하면서 에러가 난 거고, 왜 에러가 났느냐면 아까 콘솔 에러 메시지에서 보듯이 여기 요 믹스드 컨텐트 어쩌고 저쩌고 HTTPS URL 프론트엔드에서 HTTP URL 백엔드 호출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에러죠. 백엔드도 똑같이 HTTPS여야 된다. 당연해요. 보안을 위해서 당연히 프론트엔드뿐만이 아니라 백엔드도 HTTPS여야 하지. HTTPS 인증서는 도메인 네임당 한 개야. 서버당 한 개가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설치한 건 사람이라는 사람.덕DNS.org에 설치한 거라서 우리 백엔드, 톰캣 백엔드 URL은 사람 원이죠. 사람원 덕DNS.org에도 HTTP 인증서를 설치해야 되고,
간단해. 이 명령 하나로 파이썬 certbot이 자동으로 해주지. 왜 그 개발자들이 리눅스를 좋아하냐면 리눅스는 이렇게 뭔가 자동화가 참 편한 운영체제예요. 자동화가 안 되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잖아. 그거 얼마나 귀찮아. 편하게 코딩 고수라는 건 수작업은 싫고 자동화가 편하다. 이게 이제 개발 고수죠. 에러 났다. 이런 거 요즘 뭐 번역 잘 해주니까 번역해가면서 꼭 이런 거 작업할 때 그 꼭 이 메시지를 다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이 메시지 안 보고 뭐 안 돼요. 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꼭 이거 왜냐하면 오류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니까 무슨 오류가 났는지 이 오류의 원인을 여기서 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서 오류의 원인이 뭐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Certbot failed, 실패했다. Authenticate some domain. 이 도메인 네임의 authenticate, 뭐 인증, 뭐 이게 실패했다. 그 certificate authority, 이게 인증서 발급 기관쯤에 해당하죠. certificate authority가 reported this problem, 이 프로블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했다. 자, 여기 문제가 적혀 있어요. 도메인, 사람원, 그치? 사람원, 덕DNS, org, type, DNS. file processing CAA. 이 CAA가 대문자니까 약자인데, 뭐, certificate authority, 그 다음에 A, 뭐, 대충 뭐, authenticate 뭐 이런 거겠지. authenticate. 그치? authenticate. certificate authority, authenticate 처리하는 도중에 요 도메인에 대해서 DNS problem, DNS가 문제다. looking up CAA for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The domain's name server may be malfunctioning. 도메인 네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원이라는 도메인 네임이.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이 어떤 IP 어드레스인지 그런 거 조회하는 게 도메인 네임 서비스잖아. 거기에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덕DNS 가봐야지. 이렇게 꼭 에러 메시지, 여러분 보면 에러 메시지 안 보는 학생들이 있던데 그러면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꼭 에러 메시지를 열심히 보기 바라고. 사람은 내가 등록했잖아. 1465616517도 맞고. 일시적인 오류인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일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오케이. 일시적인 오류였네. 두 번째 하니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게 인터넷상에 도메인 네임을 물어보면 IP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그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가 있죠. DNS 서버라고 있어요. 인증서 발급하려고 Let's Encrypt에서 이 사람원.덕DNS.org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IP 주소가 뭐냐라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한테 물어봤더니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응답이 제대로 안 온 거야. 그래서 아까 도메인 네임에 문제가 있다. malfunctioning, 도메인 네임 malfunctioning 이라고 프로블럼 레포트를 했죠. 도메인 네임 서버 충분히 일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명령을 한 번 더 실행했더니 성공. 자, 도메인 네임 서버가 이번에는 제대로 응답을 한 거지. 자, 얘도 똑같이 뭐 90일 후에 이 인증서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그 백엔드 URL 사람1이라는 도메인 네임도 그 HTTPS 인증서를 설치했고, 이렇게 설치했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그 다음 프론트엔드 빌드 파일 수정. 자, 프론트엔드 코드에 백엔드 URL이 들어있고, 이 URL을 아까 IP 주소였는데 이것을 그 8080 포트 IP 주소였던 것을 사람1.덕dns.org 도메인 네임, 그 리버스 프락시 그 도메인 네임으로 바꿨죠. 중개해주는 도메인 네임 URL 그 이름으로, 도메인 네임으로. 자, 이번에는 또 똑같은 수정을 또 해야 돼요. 이번에는 HTTP가 아니라 HTTPS로. 그래서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하면 돼. 합시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또 열어야 되고 좀 귀찮지만, 이렇게 귀찮은 짓을 해보면서 서버 관리 지식, 개발 지식이 느는 거지. 원래 개발은 좀 귀찮기도 하고, 이걸 귀찮다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즐기면 또 이게 적성에 맞는 거죠. 나는 이걸 약간 즐기는 편이야. 오케이. 여기 S라고 수정해주고, 또 HTTPS로 수정하고, 마찬가지로 어디 갔어? 리액트도 빌드 파일에서 REST를 검색하면 됐지. REST1. 오케이. REST1으로 검색해서 찾아서 S만 넣어주면 돼. S 들어갔고, 리액트, Vue.js도 여기 S 들어갔고, 오케이. 그럼 먼저 이걸 삭제해야죠. 이미 설치됐던 거 삭제. VR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밑에 둘 다 있죠. 얘를 sudo rf VR 따따따 HTML 밑에 student 어쩌고저쩌고를 몽땅 다 지워라. 지운 다음에 목록을 보면 지워졌지. 자, 이제 업로드, 뷰부터 업로드 합시다. 그 cp-i 디렉토리 아래 키 밑에 키 파일, 그 다음에 디렉토리니까 -r 디스트 디렉토리를 우분투 유행이 .org 밑에 홈 디렉토리에다가 업로드해라. 오케이, 업로드 됐고, 서버에서 당연히 디스트 디렉토리가 업로드 됐고, 얘를 move 디스트를 var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밑에 student to v 뷰 프로젝트니까 얘 뷰 맞지? 뷰 맞아요. 이름으로 이동해. 아이고, 수도를, 이거 맨날 이 명령에 수도를 빼먹네 내가. 수도.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자, 리액트 또, 왜냐면 지금 보나마나 홈 디렉토리에는 디스트 디렉토리가 무브 됐으니까 없어졌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scp 홈 디렉토리 아래 키 아래 sh 요 키 파일, 그 다음에 디렉토리 카페 디렉토리 복사니까 r 디스트 디렉토리를 우분투 그다음에 .org 여기로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로 업로드해라. 업로드 됐고, 이거 리액트 맞죠? 리액트. 여기서 그럼 업로드된 디스트 디렉토리가 지금 업로드돼서 새로 생겼고, 얘를 sudo move 디스트를 var 따따따 html 밑에 student to r 리액트. 오케이.
자, 스튜던트 2R, 스튜던트 2V 둘 다 업로드 됐고, 이제 웹브라우저 가서 그냥 새로 고침하면 아마도 안, 되네. 그 컨트롤 F5 안 해도 그냥 한 번에 되네, 이번에는. 얘도, 오케이. 자, 그리고 개발자 창 열어서 새로 고침 해보면 얘도 HTTPS죠. 백엔드도 HTTPS. 프론트엔드도 HTTPS. 자, 이렇게 깨끗하게, 뭐 주의 이렇게 안 뜨고, 이 정도가 돼야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답죠. 네,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이 도메인 네임에 덕dns.org 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면 딱 학생다운 프로젝트 느낌이 나요. 덕dns를 사용하면. 그래서 뭔가 학생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다우면서 그래도 도메인 네임도 주었고 HTTPS 그 인증서 그 HTTPS 인증서도 설치했고 그리고 뭐랄까 뭐 열심히 이렇게 서버 했구나라는 느낌이 나. 그리고 자주 다 쓰는 거지. 그 뭐 CI/CD 그 자동화도 공부해서 한번 해봤지만 그냥 이렇게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런 거 써봤자 큰 장점은 장점인데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뭐 탐구욕이 넘쳐가지고 백엔드 서버 직접 궁금해서 해봤어요. 재밌었어요. 이거 프론트엔드하고 굳이 관련은 없지만 그렇게 뭔가 해보는 것이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 1, 2는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백엔드 개발자는 백엔드 서버 구축 이렇게 하나하나 리눅스에다가 내가 톰캣도 설치하고 마이스큐엘도 설치하고 CI/CD 자동화도 한번 해봤지만 그 자동화는 편하긴 하지만 내가 직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는 것이 더 지식을 쌓고 공부하는 데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숫작업으로 할 줄은 아는데 매번 숫작업은 귀찮으니까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해요. 이게 정답이지. 저 자동화 서비스만 이용해서 수작업으로는 할 줄 몰라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렇게 다 서버 구축, 운영체제, 인스턴스 설치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해봤다. 이게 백엔드 개발자 자소서 적는 용도로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자동화 시대잖아. 코딩도 인공지능 이용해서 코딩하는 시대고. 그래서 뭔가 편하게 자동화하는 건 여러분 같은 신입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 오히려 그런 자동화도 자동화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 해봤다. 이런 게 그 시니어 개발자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공부 태도예요. 오케이, 다 됐나? 다 됐지? HTTPS 설치 성공했고 뭐 더 없죠. 마지막으로 시스템 로그. 이 말은 여러분이 못 알아듣겠다. 빼자. 이렇게만 적어도 여러분 이해하죠? 서비스 실행 도중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는 서버 로그 파일에 기록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뭔가 실행이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하면은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 콘솔의 에러 로그, 뭐 이런 로그를 봐야 되고, 콘솔. 그 다음에 통신 관련 문제는 그 네트워크 탭 보는 거고,
서버에서 뭔가 실행이 이상하다, 뭔가 의심스럽다 하면은 서버 로그 파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로그 보기. 자, 요 명령, journal control, CTL이 컨트롤 약자예요. journal이 매일매일 기록한다라는 의미예요, journal이. 로그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게, 그래서 journal control이라는 명령이고, 이제, 뭐 요런 명령으로 보면 돼요. 마이바티스 1은 이 프로젝트, 이 강의에 사용 안 했지. 예를 들어 엔진. 예를 들어서 저것만 해봅시다. 그냥 U 엔진 X. 오케이. 이게 지금 이 화면이 레스 화면이야, 레스. 그래서 화살표 키 눌러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로그 메시지들을 볼 수 있어요. 톰캣 10.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톰캣 무슨 에러 난 거 여기 나오네. SQL 문법 오류가 있었네. 언제야? 11월 24일? 노벰버 24. 11월 24일에 무슨 오류가 있었네. 오케이.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데이터베이스 2 설치를 안 했었구나. 스튜던트 2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안 하고 11월 24일 날 실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unknown database 스튜던트 2. 자, 이렇게 톰캣 로그, 백엔드 로그는 톰캣 10, 우리가 톰캣 10에 설치했으니까 여기서 무슨 에러가 났는지 보면 되고, 주로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백엔드니까 이 톰캣 10 요 로그를 보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에러가 아니고 왜 엔진엑스 연결이 안 되지? 엔진엑스가 죽었나? 이런 건 서비스 엔진엑스 스테이터스에서 살아있는데, 그러면 뭐 무슨 에러가 나고 있나? 그러면 journal control unit 엔진엑스 하면 엔진엑스 관련 실행 로그가 여기 나오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여기 에러가 뜨겠죠. 에러 메시지가 있겠지. 근데 지금 딱 봐도 에러 메시지 없죠. 그냥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인포 등급 로그만 있죠. 마찬가지로 MySQL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서비스 MySQL 스테이터스 액티브 러닝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다음에 뭐 에러 메시지는 없는가? 뭐 에러 메시지 없네. 뭐 이렇게 로그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런 명령을 사용하면 되고, 로그 파일 관리. 로그 파일이 여러분이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은 뭐 점점 쌓이니까 저절로 안 지워져요. 그냥 계속 쌓이기만 해. 그래서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이 명령으로 이렇게 100메가만 남기고 오래된 건 지워라. 뭐 그런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을 시도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예 로그 파일 자동 삭제하게 하려면은 요거 해주면 돼요. 여기 VI가 에디터인데, 나노. 여러분 지금 이번 학기는 VI 수업을 안 했지. 나노 에디터 들어가서 요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면 돼요. 그러면 로그 메시지가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최대 100메가가 넘어가면 오래된 것 순서로 지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버 디스크 널널하잖아. 지금 40기가 정도 있는데, 뭐 우리 서버 운영 정도로 40기만은 충분하고 넘쳐요. 에라 로그 기록으로 100메가가 아니라 1기가 정도 에라 로그 쌓여 있는 것은, 시스템 로그 쌓여 있는 것은, 왜냐면
오래전에 난 에라도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지금 디스크가 널널해서 100메가가 아니라 1000메가, 즉 1기가 정도를 추천해요. 이건 그냥 이대로 설정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직 한 1년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1년쯤 지나면은 아마 그 로그가 몇백 메가 정도 쌓여 있을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로그 파일 사이즈가 얼마인지 요 명령들 쭉 한번 실행해 보면, 그리고 이것까지 설정을 하고 그때쯤 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